주말 사이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노숙인 지원시설과 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포함된 거리두기 2.5단계는 설 연휴까지 연장됐습니다.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놓고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최고 15층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의원 발언대에서 신정호 서울시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현황과 함께 이번 주부터 적용되는 방역 조치 알아보겠습니다. 1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명. 병원과 노숙인 지원시설 등을 고리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13명 늘어 누적 47명으로 집계됐고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 관련 전체 확진자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조치도 살펴보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도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금지됩니다.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를 경우 명절에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설 연휴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5인 이상 5인부터 사적 모임하는 거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단속으로 인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을 밤 9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샤워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떨어져 앉아야 했던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동반자와 함께 좌석을 붙여 나란히 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115명, 그전 주간에 125명보다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산 상황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연휴 전이라도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새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감염률도 낮고 학교에 적응도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허용한 건데요. 네, 아직은 불안하다, 또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앙대학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개학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최근 교육부의 초등학교 1, 2학년 매일 등교 방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더 어린 아이들도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또 어린이들은 증상이 미약하고 심한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등교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육부는 교내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다른 분야 곳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내 감염률이 낮은 이유 뭘까요?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된 경우들이 있었지만 집단으로 발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 아주 밀집된 학원에서 일부 발생된 경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발병된 경우는 없었고요. 또 지금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나 노래 부르기 금지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집단 발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네, 등교를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역이겠죠. 이 교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점적으로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교내 방역은 역시 교육이죠. 어린 학생들은 특히 어른들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교에서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뛰어앉기, 또 마스크 착용, 손위생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이를 잘 따르면 사실 이 등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요양원 그리고 교도소보다 훨씬 밀집된 공간이죠. 또 어린 학생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데요. 그만큼 방역과 관련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또 지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죠.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은평구와 주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겁니다. 은백두는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올 경우 진관동에는 소각장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2개가 된다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2개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폐기물 시설 자리가 2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SH공사에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은백두는 또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은평구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건립 부지에 안전 펜스를 보강한 것이라며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지 용도 변경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은백두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자세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면도 있지만 지금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사실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소송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답변서 작성을 하고 있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놓고 은백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위반 제안서 청구 반려 취소 소송을 포함해 2건.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안전한 육아를 위한 가족 공간인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은평구 대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이웃들과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곳으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녀 돌봄 품앗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안전진단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의 노후된 주택과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층수를 완화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층수 완화를 주장해온 신정호 서울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층수 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주요 골자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그 이번에 나온 그 방침의 핵심적인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종세분화 중에서 2종 10층 일반 주거지에 대한 층수 완화 기준을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2종 7층 주거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7층까지로만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10층까지는 완화하는 내용과 또한 그 층수 제한이 없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에 추가의 공공기회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요. 요구하신 이유 뭡니까? 네, 일단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2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7층까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15층까지 할 수 있게 개정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2020년 6월 현재 조합 설립을 인허가 받은 서울시 26개 지역은 전부 7층까지로만 그렇게 인허가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층수 완화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임대주택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게 그 주요 이유였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층수 완화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이유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재생실과 또 층수 완화 등에 관여하고 결정하는 도시계획국 이 두 부서 간의 협업이 그동안 전혀 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을 포함해서 뭐 여러 의원들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제 그 양 부서들이 공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 부서 간에 지난 몇 달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근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네. 사업의 층수 완화 기준이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층수 완화가 되면 가로주택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결국에는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등이 향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층수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그런 공간도 더욱 확보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아파트 못지않는 어떤 가로 환경이 더 개선되고 더 한층 발전적으로 조성되어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등 활력이 생기는 주거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층수 완화 조치가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원 신정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실시간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 이하 가족인데요.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배울 수 있고 재난 대비 가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는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교육 7일 전까지 양천 생활안전체험관에 전화로 접수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쉼없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또 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된 지금 이들이 머물 곳은 집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지금 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은 가족이 채우고 있고 가족 급여 지원으로 경제적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인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을 조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까지 일을 하고 올해부터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돌봄을 저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이용하던 장애인 복지관이나 발달재활 서비스 등이 중단돼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적게는 62%, 많게는 97%에 달합니다. 쉼없는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 결국 이들의 부모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나왔습니다. 올해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당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 안도하면서도 이 가족급여 제도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동안 활동지원사나 복지관 등이 맡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근본적인 지원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원 인력들과 함께 본인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 인력 자체가 전무하고 무조건 이제 부모가 같이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사회는 변화되지 못할 것이고 가족이 자기 자녀를 돌보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발달장애 자녀는 거주시설로 다시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4시간에 불과한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장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도와주시긴 하시는데 해봤자 3시간 정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평생 교육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마음도 그나마 있던 지역사회 지원 체계도 무너진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가족들에겐 절실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돌봄 공백이 아주 크거든요. 오죽하면 정말 동반자살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버티겠는데 내일도 똑같다라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TBS 조주연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22일까지 민관협치 동아리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협치 동아리는 최소 5명, 최대 10명 이하의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협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서류를 작성한 후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오는 19일까지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청년 4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은평 지역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매달 정기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다음 주면 음력 1월 1일 설날이 찾아오는데요. 설 연휴에도 거리 두기 2.5단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조치도 계속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만 영업 제한이 다소 완화됐고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됩니다. 희망의 징후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